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마천루는 언제나 차갑고 눈부십니다. 48층 사무실의 통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완벽해 보이죠. 잘 재단된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칼,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함까지. 하지만 이 화려한 유리창 너머의 야경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구멍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이 듭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입니다. 책상 위에는 수개월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입양기관에서 보내온 나의 기록물. 1999년 겨울 종로의 한 파출소 앞. 종이 위에 적힌 건 고작 한 줄의 문장인데 그 한 줄이 내 인생 25년을 지배해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왼손 등을 어루만집니다. 거기엔 아주 오래된 희미한 화상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의 유능한 피부과 의사들도 완벽히 지우지 못한 이 흔적. 양부모님은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부터 이 상처를 안쓰러워하셨죠.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건 누군가가 나를 놓지 않으려다 남긴 마지막 손길일지도 혹은 나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새겨놓은 낙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엘레나, 저녁 먹으러 가자. 동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한국 이름을 가진 민지가 아니라 뉴욕의 엘레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민지는 여전히 1999년의 그 차가운 파출소 의자에 앉아 떨고 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나요? 내가 울어서였나요? 아니면 내가 그저 당신의 짐이었나요? 서류 봉투를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집니다. 내 얼굴은 보이지만 나를 안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잘려나갔거나 혹은 처음부터 찍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거칠고 갈라진 손등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손이 나를 안았을까요? 그 손이 나를 파출소 바닥에 내려놓았을까요? 분노는 차갑고 그리움은 뜨겁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이 두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것도 어쩌면 내 인생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싶어서였는지 모릅니다. 나를 버린 당신이 틀렸다는 걸,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성공할수록 내 마음은 더 텅 빈 공항 대합실처럼 변해가는 걸까요? 결국 나는 노트북을 켜고 비행기 표를 예약합니다. 목적지는 인천. 25년 전 내가 떠나왔던,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도착해 본 적 없는 나의 고국입니다. 친구들은 묻겠죠. 그 여자를 찾으면 무슨 말을 할 거냐고. 나는 차갑게 대답할 겁니다. 사과를 받을 거라고, 그리고 나를 버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라고요. 가방을 쌉니다. 뉴욕의 화려한 옷들 사이에 한국의 입양기관에서 보냈던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를 넣습니다. 이제는 내 몸에 맞지도 않는 누렇게 변해버린 그 옷가지가 내 유일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이 서글퍼집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잠들지 못합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에도 내 시선은 오직 내 손등의 흉터에 머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흉터를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벌써 다 잊고 다른 아이를 안고 웃고 있나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거대한 진동과 함께 심장이 요동칩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한국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25년 만에 마주하는 이 땅의 공기는 습하고 무겁습니다. 입국장을 걸어나가는 내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저 멀리 입국 게이트가 보입니다. 환영한다는 문구들이 가득하지만 나를 환영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미국인 엘레나도 아니고 한국인 민지도 아닌 길 잃은 흉터 같은 존재. 게이트 문이 열리고 나는 수많은 사람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꽃다발을 들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포옹합니다. 그 풍경들을 지나치며 나는 다짐합니다. 울지 않겠다고. 당신을 찾아내서 반드시 차가운 눈으로 물어보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모릅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공항의 반짝이는 바닥 아래 누군가의 25년치 눈물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지나쳐온 그 청소하는 여인의 구부정한 등이 사실은 나를 향해 펴고 싶었던 유일한 날개였다는 것을 나는 아직 꿈에도 모른 채 차가운 걸음을 옮깁니다.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내가 향한 곳은 서울 도심의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입양기관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덧칠해진 듯한 낡은 건물 외벽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은 나 같은 아이들이 처리되었던 곳, 누군가에겐 시작이었으나 나에겐 단절이었던 장소입니다. 상담실의 공기는 건조하고 서늘합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상담사는 익숙하다는 듯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철 하나를 꺼내 놓습니다. 내 인생의 첫 페이지가 고작 0.5cm 두께의 빛바랜 종이 몇 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실소마저 나오게 합니다. 엘레나 씨, 아니 민지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록을 확인해 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지 씨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깁니다.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는 파출소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놓였습니다. 발견 당시 입고 있던 옷, 몸무게, 그리고 특이사항에 적힌 짧은 문구. 왼손 등에 화상 흉터 있음. 그게 전부입니다.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요? 이름이나 연락처 혹은 그들이 남긴 편지 같은 건 정말 없나요? 내 질문에 상담사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무연고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기러 온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버려졌기 때문에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라는 건가요? 나를 낳은 사람은 있는데 나를 버린 기록은 없고 나를 기억하는 이름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차가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상담사는 익숙한 비극을 대하듯 안쓰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민지 씨,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하지만 이 기록을 보세요. 발견된 날부터 입양되기 전까지 민지 씨를 보호하던 곳으로 누군가 매달 소에게 돈을 익명으로 보냈던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익명의 기부. 그게 엄마일 리가 없잖아요.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파출소 앞에 던져두지 말았어야죠. 돈 몇 푼 보내는 걸로 면죄부를 얻으려 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겁한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나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대했던 기적은 없었습니다. 드라마처럼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뒤늦게 나를 찾는 광고가 실려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은 여전히 무책임하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건물을 나오니 서울의 오후는 지나치게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돌아갈 집이 있는 듯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나는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25년 전 그 겨울, 파출소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와 지금의 내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흉터난 손을 꽉 줍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찾지 않았군요.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않을 만큼 내가 지우고 싶은 과거였나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분노가 차오를수록 가슴은 더 시려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뉴욕에서 엘레나로만 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나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라도 당신을 찾아내야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장소, 그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서라도 묻고 싶습니다. 왜 나였나요? 왜 하필 그 추운 날이었나요? 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어깨에 부딪히고 낯선 한국말들에 포위당한 채 나는 다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잊었다면 내가 당신의 기억을 강제로라도 일깨워 놓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모릅니다. 내가 증오하며 걷고 있는 이 길 끝에 사실은 나보다 더 처절하게 나를 기다려온 한 여자의 평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남긴 흔적은 서류 뭉치가 아니라 공항의 차가운 바닥 위에 눈물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이제 종로로 향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버려졌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작점이었던 그 파출소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종로거리는 뉴욕의 마천루와는 또 다른 의미로 나를 압도합니다. 현대식 고층 빌딩들 사이로 굽이굽이 뻗은 좁은 골목들, 그 오래된 세월의 흔적들이 마치 나의 잃어버린 과거처럼 엉겨붙어 있습니다. 나는 기억에도 없는 25년 전에 그 장소를 찾아 헤맵니다. 지도 앱이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내 눈앞에 나타난 건 파출소가 아니라 세련된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은 밝은 조명 아래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화려한 유리창 너머로 1999년의 그 차갑고 어두운 밤이 더 씌워집니다. 이 보도블록 어디쯤이었을까요? 당신이 나를 내려놓고 뒤돌아 뛰어가던 그 자리가. 나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수소문한 끝에 당시 이곳에서 근무했다는 퇴직 경찰관 한 분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된 그는 종로의 한 오래된 찻집에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내밀지도 않은 내 왼손 등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있는 아이. 내가 어떻게 있겠니? 그날 밤은 정말 유난히도 추웠단다. 노신사의 목소리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부드럽게 공중에 퍼졌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그 누구도 내게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 그날의 증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나를 버린 그 여자. 어떤 모습이었나요? 무책임하게 아이를 던져두고 도망치던가요? 내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 선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렸다고? 글쎄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그 여자는 아이를 내려놓고 사라진 게 아니었단다. 파출소 건너편 전신주 뒤에 숨어서 우리가 아이를 안고 들어갈 때까지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지. 아이를 안고 들어간 뒤에도 그 여자는 사흘 밤낮을 파출소 주위를 맴돌았어. 마치 자기 심장을 거기 두고 온 사람처럼 울면서 말이다. 울었다고요? 울면서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나요? 경찰서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됐잖아요. 내 외침에 찻집 안의 사람들이 잠시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노신사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 여자를 붙잡고 물었단다. 왜 이러고 있냐고, 아이를 데려가라고. 그때 그 여자가 내 손을 붙잡고 사정하며 울더구나. 제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자기한테 있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고. 그 여자의 손을 봤는데 온통 상처투성이에다 손가락 끝은 다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다가 사고라도 당했는지. 그 손으로 너를 안고 있으면 상처가 덧날까봐 수건으로 너를 꽁꽁 싸매고 왔더구나. 노신사의 이야기는 내가 25년간 쌓아온 분노의 성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이유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기억난다.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 사람이 되어서 꼭 데리러 오겠다고. 자기 이름을 대면 아이가 창피해할 테니 꼭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말이야. 그리고는 내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지. 그 뒤로 한동안 공항 근처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닌다는 소문만 들었단다. 공항이요? 왜 공항을요? 비행기라도 붙잡고 싶었겠지. 아니면 내가 떠난 하늘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나. 민지야, 그 여자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자신을 버린 거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찻잔 속에 물이 흔들리는 건지 내 눈앞이 흔들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나만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버려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차가운 전신주 뒤에서 사흘 밤낮을 울고 있었나요? 왜 당신의 손가락 끝엔 피가 맺혀 있었나요?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 하나를 꺼내 내게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그 여자가 파출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두고 간 거란다. 주소는 없지만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는구나. 그 여자는 내가 돌아올 길목을 지키겠다고 했어. 내가 한국에 다시 온다면 반드시 지나야 할 그 길 말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장소 대신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길만 걷게 해줄게. 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느꼈던 그 묘한 중압감의 정체를요. 내가 무심히 지나쳐온 그 수많은 사람 틈에 어쩌면 당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나는 다시 공항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25년 전 당신이 나를 위해 닦아놓았을 그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정말 거기 있나요? 25년 전 그 전신주 뒤에서처럼 지금도 숨죽여 나를 보고 있나요? 다시 돌아온 인천국제공항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며칠 전에 나에게 이곳은 그저 빨리 빠져나가야 할 거대한 환승역에 불과했지만 퇴직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은 지금 이곳은 25년의 세월이 숨겨진 거대한 미로이자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깨끗한 길만 걷게 해줄게. 주머니 속의 그 쪽지가 마치 뜨거운 돌멩이처럼 손끝을 데웁니다. 나는 입국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수많은 인파를 거슬러 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나의 시선은 그들의 발밑, 눈부시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항의 바닥이 어떻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행객의 가면을 쓰고 공항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면세점이나 식당가가 아닌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구석진 곳, 화장실 입구, 에스컬레이터 밑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곳엔 어김없이 그들이 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고 묵묵히 허리를 굽힌 사람들. 공항의 유령처럼 존재하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환경미화원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수천 번 되뇌면서도 나의 발걸음은 입국장 비게이트 근처를 맴돕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카트를 밀며 나타난 한 중년 여성이 내 시야에 들어옵니다. 낡은 작업복,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삐져나온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녀는 다른 미화원들보다 훨씬 느리지만 기이할 정도로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미 깨끗한 바닥인데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얼룩이라도 닦아내려는 듯 제자리 걸음을 하며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입니다. 그녀가 허리를 펼 때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멀리 있는 내 귀에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25년 전 파출소 전신주 뒤에 숨어 울었다던 그 여자의 모습이 저럴까요? 그녀가 걸레를 빨기 위해 카트 옆에 양동이로 다가갑니다. 그녀가 고무장갑을 벗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게 갈라진 손. 퇴직 경찰관이 말했던 상처투성이의 손이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나의 어머니 박영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뉴욕의 마천루에서 내려다보던 성공한 변호사 엘레나는 온데간데없고 파출소 앞에 버려진 5살 민지가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를 버리고 간 대가가 고작 이거였어? 더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야 내가 당신을 마음껏 증오할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녀는 걸레를 짜내고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입국 게이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자 그녀는 황급히 카트를 옆으로 치우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한번 닦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주는 시종처럼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사람들의 발밑을 정돈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닫습니다. 그녀가 닦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항 바닥이 아니라는 것을요.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딸이 밟게 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길. 그녀는 25년 동안 매일같이 상상의 딸을 마중 나오며 그 아이가 걸어올 길을 제 몸으로 닦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입고 있던 고급 재킷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의 성공, 나의 세련된 외모, 뉴욕에서의 삶. 그 모든 것이 저 여자가 25년간 바닥을 기며 만들어낸 눈물겨운 기도 위에서 이루어진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지금 저 여자 앞에 나타나 당신이 나를 버린 엄마냐고 따져 묻는 것은 그녀가 25년간 쌓아 올린 속죄의 탑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짓 같아서입니다. 그녀가 일을 마치고 비상구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기둥 뒤에 숨어 그녀의 굽은 등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공항의 조명이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비춥니다. 나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공허했는지. 나의 화려한 삶 밑바닥에는 언제나 저 여자의 거친 손길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리라는 것을. 저 여자가 닦아놓은 그 길 위에 이제는 내가 서야 할 차례라는 것을. 나는 그 뒤로 사흘을 더 공항에서 보냈습니다. 뉴욕에서 가져온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깊게 눌러쓴 채 당신의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낡은 캐비닛에서 작업복을 꺼내 입고 가장 먼저 그 입국장 빅게이트 앞으로 향하더군요. 점심시간 당신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항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비상계단 옆 의자에 앉아 집에서 싸온 듯한 눅눅한 김밥 한 줄을 꺼내 먹었죠. 그마저도 반을 남겨 다시 검은 봉지에 넣는 걸 보며 나는 내가 묵고 있는 호텔의 화려한 조식 뷔페가 목에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의 동료인 듯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거는 걸 들었습니다. 박씨,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게이트 좀 바꿔달라 그래. 거긴 사람도 많고 먼지도 금방 쌓이는데 왜 맨날 거기만 하겠다고 그래? 몸도 안 좋다면서. 당신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마음이 편해. 혹시라도 내 딸이 들어오는데 바닥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 그 아이는 미국에서 아주 귀하게 자랐을 텐데 한국 땅 밟자마자 발밑이 지저분하면 엄마가 미안해서 어떡해? 나는 기둥 뒤에 숨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참으려 고개를 들었지만 천장의 밝은 조명이 눈을 찔러왔습니다. 당신은 25년 동안 기약도 없는 그 한 번의 순간을 위해 당신의 무릎과 허리를 깎아내며 그 바닥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맞이할 준비를 25년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껌 자국을 긁어내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의 시야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구두가 당신의 손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옆으로 피해 가시겠어요? 여기가 좀 미끄러워서요. 당신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바닥만 보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모자 아래로 드러난 당신의 얼굴은 깊은 주름만큼이나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손님? 나는 아무 말 없이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25년 된 그 희희한 화상 흉터가 공항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잡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꿈일지도 모른다는 듯 내 손등의 흉터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당신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민지.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내 온몸을 관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고 불려보지 못했던 내 진짜 이름. 왜 이러고 있어요? 왜 나 같은 거 기다리느라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참아왔던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당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과 그런 당신을 미워만 했던 나 자신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당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를 안으려다 자신의 더러워진 작업복을 보고는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옷이 너무 더럽지. 우리 민지 이렇게 예쁘게 잘 컸는데. 엄마가 손이 너무 더러워서 못 만지겠네. 당신은 작업복에 손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당신은 바보처럼 계속 손만 닦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당신에게 달려가 그 낡은 작업복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당신의 품은 내가 뉴욕에서 덮었던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했습니다. 25년의 증오가, 25년의 그리움이 공항 입국장 한복판에서 오열로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꺼득꺼득 울었습니다. 당신은 거친 손으로 내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왔구나. 내 강아지 여기까지 길 안 잃고 잘 왔구나. 엄마가 바닥 깨끗하게 닦아놓고 기다렸어. 우리 딸, 이제 예쁜 길만 걸으면 돼. 엄마가 다 닦아놨어. 그날 인천공항 비게이트 앞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25년을 돌아 마침내 만난 두 사람의 첫 번째 도착 신호였습니다. 공항의 화려한 조명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좁고 낮은 골목 끝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당신이 25년 동안 머물렀다는 그곳은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정갈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자개함 하나가 놓여 있었죠. 당신은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 함을 열어 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뉴욕에서 가져온 것과 똑같은, 아니 이제는 더 낡아버린 베네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통장 수십 권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통장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99년 12월 26일. 내가 파출소에 맡겨진 지 단 이틀 뒤였습니다. 입금액 1만 원. 그리고 옆에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 우리 강아지 분유값. 다음 장을 넘길 때마다 내 심장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만 원, 3만 원. 당신이 공장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모은 피 같은 돈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여백마다 적힌 당신의 편지들은 내가 뉴욕에서 누렸던 화려한 생활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로 내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민지 초등학교 갈 나이. 가방 사줘야 하는데. 민지 생일. 오늘 미역국은 먹었니? 우리 딸 이제 숙녀가 됐겠네. 예쁜 구두 사주고 싶다.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나를 당신의 삶 밖으로 밀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25년 동안 매달 푼돈을 모으며 언젠가 내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노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 마지막 장에 적힌 잔액은 당신의 평생을 다 바친 금액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미국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내가 거기서 아주 공주처럼 귀하게 자랄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처럼 지저분한 손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부끄러울까봐.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면 엄마가 이만큼 모아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서 살라고.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어. 미안해, 민지야. 이것밖에 못 모아서 미안해. 당신은 여전히 갈라진 손을 감추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거친 손을 내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뉴욕에서 내가 만졌던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그 어떤 비싼 시계보다 당신의 이 거친 손등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당신이 25년 동안 공항 바닥을 닦으며 내게 약속했던 가장 깨끗한 길. 그 길은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걸레처럼 짜내어 닦아온 당신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골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차가운 겨울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당신이 닦아놓은 눈부신 활주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무릎 펴고 일어나세요. 이제는 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을게요. 엄마가 닦아놓은 이 깨끗한 길 위를 우리 이제 같이 천천히 걸어가요. 나는 당신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낡은 방 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의 흉터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이제는 사랑으로만 남은 우리의 흔적들 위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